자, 이제 다음 주제인 정부보조금에 의한 유형자산의 취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2000X1년 1월 1일 300만 원을 주고 설비를 구입했는데 설비의 내용연수 10년, 찬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회사는 이 설비에 대한 상환의 의무가 없고 유형자산 취득으로 사용이 제한된 정부보조금 10만 원을 수령하였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이용한다. 설비의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3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중에서 정부보조금으로 들어온 거는 1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보조금은 이 자산 취득을 위해서 정부에 보조받은 것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00X 1년 1월 1일 날 회계 처리가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면 기계장치가 300이고요. 정부보조금은 요거에 대한 차감 계정, 정부보조금. 옛날에는 과거에 국고보조금이라고 했는데요. 계정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000X 6년 12월 31일 날 이제 정부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 2000X 1년 12월 31일 날은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해보면 300만 원인데 내용연수 10년 찬존가치 없으니까 정액법이니까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회계 처리를 잘 보세요. 이제 12월 30일 날 감가상각비인데요.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 되고 당연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부보조금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년에 걸쳐서 없애나가야 되거든요. 정부보조금은 처음에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대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변을 지금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지금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10분의 1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금을 10만 원을 제거를 해야 될 거예요. 10분의 1을. 자, 여기 자변에 와야 되는 계정이 뭔지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건데 자변에 와야 되는 계정이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즉 감가상각 비용을 다시 차감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됩니까? 30만 원 잡았다가 10만 원 취소했으니까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가 잡는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 되고요. 자, 그러면 2000X 1년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하면 취득가액은 여전히 300만 원이고 정부보조금은 얼마만 남아있어요? 10만 원 없어졌으니까 90만 원만 남아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생겼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30만 원이 제거되죠. 따라서 여기가 180만 원이 장부가액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장부금액은 180만 원, 감가상각비는 2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보조금은 의외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입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인데요.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6번 문제 차입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 할인 발행 차감 상가액, 그 다음에 금융리스 원가, 차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수수료, 현재가치 할인 자금 등등은 다 포함되는데요. 리스 이용자의 운용리스료는 차입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수의 개편의 리스를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운용리스의 리스료는 순수한 우리가 기계장치에 대한 사용료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비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리스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금융비용이지만 운용리스료는 이자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순수한 사용료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차입원가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7번 감가상각비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에 대해 가지고 이 4가지 방법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림이 2000X 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했는데 내용연수 4년 찬존가치 5만 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년의 정률은 0.528, 회사의 결산은 연 1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정액법은 워낙 상각 방법이 쉽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빼기 5만 원에서 95만 원인데 요걸 4로 나누니까 23만 7,500원만큼을 매년 상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 내 생각에
그 몇 년도 2003년 말에 장부가액은 얼마냐? 요거는 조금 계산을 한참 해보셔야 되죠. 되게 쉬워 보이지만 해보면 생각보다 틀리기 쉽습니다. 이거 손으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23만 7,500원씩을 상각을 하게 되니까 2003년 말에 기말의 장부가액은 28만 7,500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이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인데요.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은 묶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률법은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이고요. 이중체감법은 그 미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률법하고 이중체감법을 두 개를 합해서 보통 이제 일반 교재에서 뭐라고 쓰느냐 하면 체감잔액법이라고 씁니다. 체감잔액법. 이게 체감잔액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체감잔액법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감가상각을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처음에 이 체감잔액법이라는 말을 보고 이제 처음에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부가액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하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은 뭐죠? 정액법이죠. 정액법을 다른 말로 직선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진다고. 그런데 체감잔액법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보다 가면 갈수록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1년차, 매년 이렇게 3년차. 첫 해 취득가액이 첫 해는 감소폭이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합시다. 첫 해는 감소폭이 이만큼인데 두 번째는 감소폭이 작아지잖아요. 감소하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 3년차 또 해볼까요? 3년차는 더 줄어들겠네요. 그죠? 더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체감잔액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체감잔액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다 하면 첫 해하고 마지막 해를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첫 해 한번 보세요. 지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5만 원이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 정률법 구할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여러분 책에 어디 교재 같은 데 보면 정률 계산하는 공식 나오거든요. n 승근 루트 어쩌고 나온 거 나오는데, 절대 그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시험 출제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런 단순기능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데, 단순기능 계산기로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정률은 그냥 다 우리가 세법에 나와 있는 걸 그냥 사용을 하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정률을 계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나오지 않고 문제에 분명히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률은 문제에서 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실 건 없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0.528을 첫 해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에 0.528인가요? 아니면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 5만 원을 뺀 거, 요거 곱하기 0.528인가요? 어느 게 맞다? 위에가 맞습니다. 밑에 거 틀려요. 학생들 가르치면 틀렸다 하면 여기서 틀려요. 예, 위에가 맞는 거예요. 예, 주의하세요. 항상 그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이런 체감잔액법들은 항상 기초장부가액에다가 정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0.528 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쭉 가시다 보면 그 정률법 문제 한번 보세요. 2004년도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기에 또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는 정률을 그냥 곱하기 해보면 이 숫자가 2004년도 감가상각비가 5154가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말에 그 잔존가치가 딱 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잔존가치가 딱 5만 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잔존가치가 무조건 5만 원이 되도록 거꾸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하실 때는 첫 해에는 기초 장부가액에다 곱하는 것이, 에다가 이제 그 정률을 곱하는 것이지,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 즉 95만 원에 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 원에다가 0.528을 곱하는 거지 95만 원에 0.528을 곱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끝나는 해에도 어떻게 된다? 잔존가치가 5만 원이 되도록 거꾸로 역산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개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중체감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중체감법은 미국에서 거의 사용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시험에는 의외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안 쓰는데 왜 출제하냐고요? 왜냐하면 정률을 안 줘도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보셨지만
4년짜리 뭐 정률이 0.52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5년짜리 정률은 0.451입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제 저도 일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무슨 그 공식에 따라 가지고 계산된 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상각률을 갖다 계산할 때 이중체감법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4년이니까 4분의 1 해놓고 여기다 그냥 곱하기 2 해서 0.5 이렇게 하자. 5년이면 5분의 1 곱하기 2 해가지고 0.4 하자. 근데 그 이후로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보이지만 결국 뭡니까? 대세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이렇게 정률을 갖다 안 주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중체감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체가 지금 내용연수 4년짜리 그 이중체감법은 뭡니까? 정률법으로 해놓고 그 삼각률을 0.5로 주고 0.5로 준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삼각률을 0.5로 놓고 풀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삼각표를 계산하시면 이렇게 감가상각 테이블을 작성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수학계법이 나오는데요. 연수학계법은 그 감가상각, 요거는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95만 원에다가 이제 상각률을 곱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연수의 합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연수 4년짜리라고 하면 감가상각 첫 해에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4를 상각을 하고요. 2년 차에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3을 상각하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를 계산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자산의 마지막 문제로 제시된 자의분가의 자본화 계산,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의분가의 자본화입니다. 2000X 1년 1월 1일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는데, 동건물은 자의분가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하고 건설비는 20만원, 2001년 1월 1일에 10만원, 2001년 10월 1일에 5만원, 2000X 2년 7월 1일에 5만원을 지출했고 2000X 2년 9월 30일에 완공 예정이며 자의금 내역은 다음과 같고 자의분가를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는 자의분가의 자본화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야지 문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니까 그런데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이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자의분가의 자본화가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A 차입금은 특정 차입금이고 B하고 C는 일반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고 이자율은 모두 달리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한다. 2000X 1년에 자본화할 자의분가는 얼마냐가 이게 2002년 자료는 별 필요 없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자의분가의 자본화는 생각보다는 뭐 계산이 그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적격적 자산에 대한 평균 지출액입니다. 그래서 2000X 1년 1월 1일에 얼마를 지출했다고요? 10만 원을 지출했네요. 다음에 2000X 1년 10월 1일에 같은 해 10월 1일에 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월할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월할 계산을 하면 보세요. 이건 1년 내내 있으니까 12분의 12가 되고요. 요건 3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3분의 1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1만 2,500원. 이게 이제 평균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 지출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균 지출액이고요. 다음에 특정 차입금, 정확히는 특정 목적 차입금인데 특정 차입금을 보시면 자,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00X 2년 9월 30일까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상 신축 기간하고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어렵게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3만 원만큼을 차입을 했는데 3만 원만큼이 1년 내내 있었죠. 그래서 일단 12분의 12에서 특정 차입금 원래 3만 원이 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2000X 1년 1월 1일부터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자율이 몇 %입니까?
8%죠. 여기에서 이자율이 8%. 그래서 이자는 2,400원이 됩니다. 특정 차입금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 2,400원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차입금 볼게요. 일반 목적 차입금. B하고 지금 C가 있는데, 일반 차입금 보니까, 일반 차입금은 이제 일단 그 차입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5만원은 1년 내내 있었고, 10만원은 6개월만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자, 5만원은 2000X 1년 1월 1일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2000X 1년 12월 31일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있었던 건데, C 차입금 10만원은 2000X 1년 7월 1일 날 차입이 됐으니까, 그 2000X 1년 중에는 6개월만 존재했던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차입금 5만원하고 10만원인데, 얘는 1년 내내 있었고, 얘는 12분의 6만큼만 있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산을 해보니까,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합해보면 일반 목적 차입금은 10만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자를 구해보면, 일단 요까지 구한 다음에 합시다. 5만원. 하고, 여기에다가 이자율이 각각 얼마인가요? 10%, 6%. 10%, 6%에서 얘는 5,000원, 얘는 3,000원. 그래서 합해서 8,000원. 자, 이게 합해서 8,000원인데, 아까 우리 차입금 합해보니까 얼마예요? 10만원이죠. 따라서, 잘 보세요.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8,000원인데, 평균 차입금은 10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A로 놓고 요걸 B로 놓으면, A 나누기 B 이렇게 해보면 이자율이 나옵니다.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은 10%, 아니, 죄송합니다. 10%가 아니고 8%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일반 차입금의 이자율은 우리가 8%였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자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하죠. 자, 평균 지출액 11만 2,500원에서 특정 차입금 얼마였습니까? 3만 원 있었죠. 특정 차입금의 평균 지출액이 3만 원이 있었고, 그래서 3만 원을 빼고 여기다가 8%를 곱합니다. 요걸 곱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6,600원이 나오는데요. 요만큼이 어떻게 한다? 일반 차입금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 요거랑 실제 발생액을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이 실제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 실제 발생액 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6,600원만큼이 어떻게 된다? 차입원가의 자본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00원,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차입금, 요거 2,400원. 요거 두 가지가 뭐다? 자본화해야 할 차입원가가 되는 거죠. 2,400 더하기 6,600이 돼가지고 답은 얼마? 3번. 9,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 보시면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의 구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형자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개발비라는 겁니다. 연구하고 개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연구하고 개발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하고 개발에서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연구 개발의 개념을 우리가 외울 수는, 이게 암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발 연구라고 합니까? 연구 개발이라고 합니까? 보통 우리가 연구 개발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연구가 개발보다는 앞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먼저,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생산,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던 것은 모조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던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 처리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것은 뭐 당연히 제조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활동이냐 연구활동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회계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발활동에 속하는 거 열거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뭡니까? 개발활동이다. 이 감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1번 생산 전, 사용 전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을 설계하는 활동. 세 번째,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네 번째,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본격적인 생산 직전 단계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3번을 보시면 새롭거나 개선된 자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에 대한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을 하는 활동. 이거는 뭔가 좀 실제 생산 단계보다 좀 멀어 보인다는 거죠. 멀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뭘로 본다? 개발 활동으로 본다는 거, 연구 활동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더 알아보기에 보면 개발 활동에 속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개발 단계에서의 자산 인식 요건인데요.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 요건에 대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 경제 교육을 창출할 것인지 보여줄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 상업적 생산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상업적 생산 시기에 대한 요건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4번,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다. 5번째,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초과이익 할인법에 의한 영업권 계산인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영업권은 우리가 그 고급회계에서 다루는 우리 과정에서 보면 연결회계라고 할 때 우리 나오죠. 예. 거기에 나오는 영업권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회계사의 순수한 초과 수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하나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주 3층의 순자산의 공정 가치는 1,000만 원인데 동업종의 정상이익률은 10%다. 그러니까 일반적 정상적인 경우에는 얼마 이익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못 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회사의 과거 3년간 순이익, 단기 순이익의 합계는 600만 원이다. 그러니까 평균 얼마의 이익을 낸 거죠? 120만 원의 이익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이익은 얼마죠? 20만 원을 이익을 내는 건데 법인세율이 30%니까 근데 법인세율은 30%다. 돼 있고 회사의 초과이익이 영구히 지속되는 경우 초과이익 할인법에 의한 영업권은 얼마냐 돼 있는데 법인세율은 여기서 고려하실 대상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요 20만 원만큼의 이익이 영구히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20만 원 나누기 0.1에서 200만 원만큼이 초과이익 할인법에 따른 영업이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구장의 유동부채를 구장의 부채 금융부채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에 속하지 않는 계정 항목은 되어 있는데요. 답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에 속합니다. 나머지는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2번 문제 단기 차입금 나오는데요. 자, 주 3층의 2000X 5년 12월 31일 예금 및 차입금의 잔액이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단기 차입금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은행의 당좌 예금은 2만 원, 차입금은 1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순액으로 보면 얼마죠? 예. 지금 이걸 상계에서 표시해야 되나요? 상계 안 해야 되나요? 상계에서 표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차입금은 A은행의 차입금은 1만 원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예금이 있다고 해서 예금 차입금을 상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A은행의 차입금 1만 원. B은행의 당좌 예금 계좌를 봤더니 마이너스 3만 원입니다.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뭐죠? 요걸 갖다가 당좌 차울이라고 그러죠. 당좌 계좌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는 내용을 뭐라고 하나요? 당좌 차울이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그걸 갖다 당좌 대월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제가 금융기관 다닐 때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오늘 대월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뭡니까? 당좌 차울 금액을 상환해달라는 얘기죠. 예, 꺼달라. 이런 게 이제 갚아달라. 이런 거죠. 그런 건데. 약간, 자, 당좌 예금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은 어떻게 된다?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은행 보통예금 4만 원, 상업보험 할인 잔액이 2만 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업보험 할인은 그죠? 차입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C은행에 대한 차입금은 차입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차익거래에 해당하면 잡아야 되는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한다고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D은행은 보통예금인데
자동 대출되는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인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요거는 뭐죠? 요만큼은 차입금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얼마다? 5번 5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주 3층의 결산일 현재 부채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면 유동부채로 분류될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채무로서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 후 종료될 것으로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13개월 후 결제되니까 이게 뭡니까? 유동부채가 아니고 비유동부채인가요? 아니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있다면 12개월을 초과하여도 유동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B번, 당좌예금을 보니까 A은행에 만 원이 있는데 B은행에는 마이너스 2만 원, 즉 당좌 차월이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당좌 차월만큼을 유동부채로 잡아야 되는 거죠. 상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10번,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할 수 있는 채무는 보호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로 않기로 합의된 금액이 3만 원이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뭡니까? 유동부채로 잡나요? 안 잡나요? 이것도 유동부채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호기간 종료일 당시에는 즉시 상환을 요구를 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보호기간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됐냐? 보호기간 종료일하고 사이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이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가지고는 뭡니까? 여전히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10번도 유동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 A번 5만 원, B번 2만 원, C번 3만 원만큼이 유동부채가 되고요. 이제 D번은 유동부채가 되지 않는데 한번 읽어보죠.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지만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보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을 초과해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다. 요거는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는 겁니까? 회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지금 유동부채라고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회사가 1년을 초과해서 상환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그만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잡으면 된다. 비유동부채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책을 조금 뒤로 넘어가십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뭐 간단한 내용인 충당부채 쪽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12장의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쪽 내용 한번 보시죠. 1번 문제,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정한 충당부채에 관한 서술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그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스럽게 주장할 수 없는 의무를 말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하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스럽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맞습니다. 3번,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인식한다. 되어 있는데, 자, 주석으로 항상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본의 유출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으로 기재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 틀렸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높지 않으면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4번, 5번은 맞는 지문인데요. 읽어보면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한다. 5번, 우발자산은 상황 변화로 인하여 자본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이제 2번 문제 보시면요. 충당부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답은 수선충당금이 됩니다. 수선충당금은 부채 정의에 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선유지에 대해 가지고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공장을 갖다가 수선하지 않고 팔아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게 수선충당금이라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문제. 소송사건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인식 보시면 계산일 현재 주식회사 수정은 흡연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어 있으며 아직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았다.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회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리적인 추정치는 10억
이걸 재무제표에 어떻게 보고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중앙부채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따라서 손실 10억 원을 차변의 손실 10억, 대변의 중앙부채 10억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4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결산 확정 판결이 안 났고 패소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패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아무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추석에 소송 내역을 기재해야 될까요? 근데 단 이 소송 사건은 중요하답니다. 중요한 소송 사건은 패소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희박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그 주석에 그 소송 내역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는 또 다시 다른 기회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